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내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목소리가 큰 사람의 말이 옳은 것처럼 들리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진실이 힘없이 묻혀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에는 반드시 큰 힘이나 또 거친 주먹이 필요한 것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침착한 마음과 지혜로운 한마디가 그 어떤 꾸지람보다도 깊은 깨달음을 전해주기도 하니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깊은 산속에 살던 지혜로운 스님이 어느 부잣집을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스님은 뜻밖의 봉변을 당하고 말죠. 과연 그 봉변을 당한 스님이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까요? 그럼 지혜와 웃음이 담긴 옛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님과 엽전 한 입. 옛날 어느 산골에 도리임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어려서 절에 들어와 수십 년 동안 불경을 읽고 세상 이치를 깨우친 터라 인근 고을에서 그 지혜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산을 올라 도림 스님을 찾아왔고 스님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가 몇 마디 말로 엉킨 실타래를 술술 풀어주곤 했습니다. 워낙 말수가 적고 욕심이 없어 산 아래 사람들은 그를 두고 살아있는 부처라고까지 일컬었죠. 그런데 그런 도림 스님에게는 남다른 버릇이 하나 있었어요. 봄, 가을로 마을에 시주를 나갈 때면 가난한 초가집은 슬쩍 지나가고 소슬대문 높이 세운 부잣집만 골라 목탁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다니던 어린 상좌가 하루는 그 까닭이 궁금해 여쭈었죠. 스님, 어이하여 넉넉한 집만 찾으십니까? 인심이라면 오히려 가난한 집이 더 후한 법인데요. 그러면 도림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답했어요. 가난한 이의 쌀 한 줌은 그 집 식구의 끼니이니 그것을 받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라. 국간의 곡식이 썩어나는 부자에게 한 줌을 청하는 것이 오히려 그를 복되게 하는 길이지. 상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보니 과연 깊은 뜻이 담긴 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들녘에 누런 벼가 일렁이고 감나무 가지마다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린 시절 도림 스님은 바랑을 메고 산으로 내려와 처음 보는 고을로 발길을 옮겼어요.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인심이었던지 묻지 않아도 알만했죠. 길에서 만난 아낙들의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헐벗은 채로 담벼락에 기대 앉아 있었거든요. 스님이 지나가는 노인에게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이 어디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손가락으로 마을 가장 깊은 곳을 가리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기 기와집이 황부자네 올시다. 곳간이 셋이요.
논밭이 심리에 뻗었으나 인색하기로는 이 고을의 글을 당할 자가 없지요. 스님, 공연히 그 집문을 두드렸다간 봉변이나 당하기 십상이니 다른 데로 가시구려. 하지만 도림 스님은 빙그레 웃기만 하고 그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과연 대문이 어찌나 높고 으리으리한지 그 안에 쌓인 재물이 얼마인지 짐작이 갈 만했죠. 스님은 대문 앞에 서서 목탁을 두드리며 나직이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목탁 소리가 담장을 넘어 안마당까지 울려 퍼졌어요. 한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대문이 벌컥 열렸죠. 나온 이는 다름 아닌 집주인 황부자였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배가 불룩하고 비단 옷을 걸친 그 모양새가 한눈에도 거드림이 잔뜩 배어 있었어요. 황부자는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웬 죽놈이 남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구는 게냐? 우리 집엔 너 같은 거지 중에게 줄 쌀 한 톨 없으니 썩 물러가거라. 도림 스님은 노여운 기색 없이 다시 합장하며 조용히 정했습니다. 시주는 베푸는 이에게 복을 짓는 일이옵니다. 한 줌의 곡식이 천섬의 복이 되어 돌아올 터이니 부디 작은 정성이라도 베풀어 주시지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황부자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평소에 어찌나 재물을 아끼는 자인지 한 푼이라도 내놓으라는 소리가 그에겐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들렸던 것이었죠. 황부자는 다짜고짜 손을 번쩍 들더니 느닷없이 스님의 뺨을 철썩하고 후려갈겼습니다. 어찌나 세게 쳤는지 그 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릴 정도였어요. 이것이 니놈에게 줄 시주다. 또 한 번 얼씬거렸다간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 그리 알아라. 황부자는 그렇게 호통을 치고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졸지에 뺨을 맞은 도림스님은 얼얼한 볼을 어루만지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리 돌을 닦은 스님이라 한들 시주를 청했다는 까닭만으로 까닭없이 매를 맞고 보니 어찌 화가 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스님은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화를 화로 갚는 것은 부처의 길이 아니나 그렇다고 이 무도한 행패를 그저 덮어두는 것 또한 도리가 아니라 여긴 까닭이었죠. 스님은 온 매무새를 바로 하고는 닫힌 대문을 다시 두드렸어요. 한참 만에 황부자가 잔뜩 성이 난 얼굴로 다시 나왔습니다. 아니, 이놈이 매가 모자라 또 왔구나. 도림 스님은 하지만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까닭없이 사람을 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소이다. 정 사과할 뜻이 없거든 나와 함께 관가로 갑시다. 사또께 시비를 가려봅시다. 황부자는 관가라는 말에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앞장을 섰어요. 어쩐 일인지 그 얼굴엔 두려운 빛이라곤 조금도 없었고 도리어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지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눈여겨보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이 관가에 다다르자 마침 사또가 동원에 나와 있다가 둘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황서방이 여긴 웬일로 오셨소? 그리고 스님께서는 무슨 연유로 관가까지 발걸음을 하셨는지요? 사또가 황부자를 보고 반색하며 말끝을 흐리는 모양을 보고 스님은 속으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사또와 황부자는 본디 가까운 사돈지간이었던 거예요. 마을에서 황부자가 그토록 거리낌 없이 행패를 부리고도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다 이런 든든한 뒷배가 있었던 까닭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림스님은 그 속을 다 짐작하고도 짐짓 모르는 척 사또 앞에 나아가 방금 겪은 일을 차근차근 아뢰었어요. 스승이 시주를 청하였을 뿐인데 저댁 주인이 까닭없이 소승의 뺨을 쳤사옵니다. 강가에서 부디 옳고 그름을 밝혀주시옵소서. 사또는 스님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스님 모르게 황부자를 향해 슬쩍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어요. 그러고는 짐짓 점잖은 채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시주를 청하다 봉변을 당하셨다 이 말씀이로군. 딱한 일이외다. 마침 예전에도 이와 똑같은 송사가 있었으니 그 전례대로 처결함이 마땅하겠소이다. 스님이 가만히 다음 말을 기다리자 사또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느릿느릿 말을 이어갔어요. 그 음성에는 어딘가 능청스러운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 그 송사를 말씀드리자면 이렇소. 어떤 자가 길에서 다른 이의 뺨을 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뺨을 맞은 사람이 마침 가난한 처지라 엽전 한 잎을 받는 것으로 매듭지었소이다. 아니 이번에도 그 전례를 쫓아 황서방이 스님께 엽전 한 잎을 치르는 것으로 끝내면 그만이겠구려. 그 말을 들은 도림스님은 하도 어이가 없어 한동안 말문이 막히고 말았어요. 멀쩡한 사람의 뺨을 후려치고도 고작 엽전 한 잎이라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겠어요. 스님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심스레 따져 물었습니다. 사토, 그것은 너무도 박한 처결이 아니옵니까? 사람을 친 죄가 어찌 엽전 한 잎에 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사또는 도리어 껄껄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허허, 스님께서는 모르시는 말씀이요. 그때 뺨을 맞은 자도 엽전 한 잎을 받고는 도리어 고마워하며 돌아갔소이다. 나라의 법이란 본디 한 번 정한 전례를 함부로 어기는 법이 아니니 스님께서도 그리하시고 조용히 물러가심이 좋겠소. 말을 마친 사또는 또다시 황부자를 향해 슬그머니 눈을 찡긋해 보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그 눈짓을 도림 스님이 못 볼 리가 없었죠. 스님은 이제 이 송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짜고 치는 노름이라는 것을 훤히 알아차렸습니다. 사또와 황부자가 사돈지간이니 제 식구 감싸느라 멀쩡한 스님만 바보로 만들 작정이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분을 못 이겨 펄펄 뛰거나 아니면 힘없이 단념하고 돌아섰을 겁니다. 하지만 도림 스님은 수십 년 돌을 닦으며 세상 이치를 꿰뚫은 분이었죠.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무언가를 곰곰이 헤아리더니 이윽고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시다면 소승도 더는 다툴 까닭이 없겠지요. 사또께서 그리 처결하시겠다면 소승은 그저 따를 따름이옵니다. 스님이 뜻밖에도 순순히 물러서는 듯하니 황 부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엽전 한 입이면 까짓 거 코 묻은 돈이나 다름이 없으니 제까지 쭝을 이리도 손쉽게 눌렀구나 싶어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사또 또한 흐뭇한 낯주로 수염을 쓰다듬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림 스님이 옷자락을 가다듬더니 사또가 앉아있는 마루 위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올라서는 그 모습이 어찌나 태연한지 사또도 황 부자도 영문을 몰라 멀거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스님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사또가 의아하여 물었죠. 스님, 무슨 일로 마루 위까지 올라오시는 게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도림 스님이 번개같이 손을 들어 사또의 뺨을 철썩하고 후려갈기는 거예요. 어찌나 매서운 손길이었는지 그 소리가 동엄마담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컸습니다. 사또는 졸지에 뺨을 얻어맞고는 두 손으로 볼을 감싸진 채 펄쩍 뛰며 호통을 쳤어요. 아니 이런 고약한 죽놈을 보았나. 감히 항고를 다스리는 사또의 뺨을 치다니. 내 놈이 정녕 제정신이더냐. 곁에 있던 황 부자도 기겁을 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도림 스님은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도리어 어리둥절한 얼굴로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아니 사또께서는 어찌 그리 노여워하십니까? 소승이 무얼 잘못하였기에 이리 호통을 치시는지요? 사또는 기가 막혀 말이 다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이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멀쩡한 사람의 뺨을 쳐놓고도 무엇을 잘못했느냐 묻다니.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단 말이냐. 사또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금방이라도 스님에게 주먹을 휘두를 듯이 달려들자 도림 스님은 그제야 두 손을 들어 사또를 가만히 말렸습니다. 아니 사또 고정하시지요. 소승이 어찌 까닭없이 사또를 쳤겠습니까? 소승은 그저 사또께서 정하신 법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옵니다. 그 말에 사또가 영문을 몰라 눈을 부라리니 스님이 차분히 말을 이어갔어요. 방금 사또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고을에서는 사람의 뺨 한 대 값이 엽전 한 잎이라고 말이옵니다. 허니 소승이 사또의 뺨을 친 값으로 엽전 한 잎을 치르면 셈은 깨끗이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또가 그 말을 듣고 그만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제 입으로 정한 법이니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엽전 한 잎에 제 뺨을 내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도림 스님은 그런 사또를 향해 빙그레 웃으며 바람 속에서 엽전 한 잎을 꺼내 마루 위로 뚜루루 굴려놓았죠. 자, 여기 엽전 한 잎이 있사옵니다. 이것을 받으시면 사또의 뺨값은 셈이 끝난 것이고 또한 저 황서방이 소승에게 치를 뺨값도 마찬가지로 엽전 한 잎일 터이니 이 한 잎을 그대로 소승이 받아가면 두 셈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지는 것이옵니다. 어떻습니까 사또?
이만하면 계산이 한치도 어긋남 없이 딱 맞지 않사옵니까? 스님의 말이 어찌나 조리에 맞는지 사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본인이 황부자를 감싸느라 억지로 지어낸 법이 고스란히 제 발등을 찍은 꼴이 되고만 것이었죠. 동엄마당에 모여 구경하던 아전들과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저마다 입을 가리고 키득키득 웃음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평소 황부자의 행패에 이를 갈던 사람들이라 속이 다 후련해지는 판결이었던 까닭이었죠. 사또는 한참을 씩씩거리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분을 사길 뿐이었어요. 잘못을 바로잡자니 제 입으로 정한 법을 스스로 뒤엎는 꼴이요. 그렇다고 스님을 벌하자니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황부자 또한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스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제 행패가 이런 식으로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죠. 마침내 도림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어요. 사또, 그리고 왕서방, 오늘 일을 부디 마음에 새기시지요. 세상의 법이란 본디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가리지 않고 고루 미쳐야 옳은 것이옵니다. 가난한 이의 뺨값이 엽전 한 입이면 부자의 뺨값도 사또의 뺨값도 똑같이 엽전 한 입이어야 마땅하지요. 만일 법이 사람을 가려가며 무겁고 가벼워진다면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라 한낱 매질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부디 앞으로는 베푸는 마음으로 곳간을 여시고 다스리는 마음으로 백성을 굽어 살피시기를 바라옵니다. 말을 마친 스님은 바랑을 고쳐매고는 굴려두었던 엽전 한 잎을 도로 집어들지도 않은 채 동원을 나섰어요. 애초에 그 한 잎이 탐나서 버린 일이 아니었으니 셈이 맞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족하다 여긴 까닭이었죠. 스님이 대문을 나서자 마당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길을 비키며 너나 할 것 없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평소 황부자에게 빚독촉에 시달리던 이들도 있었고 까닭없이 곤장을 맞고 억울해하던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황부자는 사람이 아주 딴판으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시주온 스님을 박대하는 일이 없었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굶주린 이웃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기까지 했어요. 사또 또한 그 일을 두고두고 부끄럽게 여겨 다시는 송사를 처결할 때 사사로운 정에 끌려 법을 굽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도림스님의 뺨 한 대가 한 고울의 인심을 바꾸어 놓은 셈이었죠.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고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으면 늙은이들은 곰방대를 물고 이렇게 일러주곤 했어요. 지혜로운 이는 주먹으로 다투지 않고 이치를 다툰다고 말이죠. 그리고 남을 해하려고 파놓은 함정에는 결국 재발이 빠지는 법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림스님과 엽전 한 잎의 이야기는 그 고을에서 오래오래 전에 내려왔답니다. 스님과 엽전 한 잎 이야기에 이어서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 두 편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굴비의 유래.
고려 예종 때의 일입니다. 임금님이 사시는 개경에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자겸은 둘째 딸을 예종 임금님에게 시집을 보내어 왕비가 되게 했죠. 사위가 임금인데 내가 무서워할 게 무엇이냐? 이자겸은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종 임금은 이자겸이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어요. 아무리 장인어른이라 하더라도 백성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종 임금은 왕위에 오른 지 17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종이 어린 나이로 다음에 임금이 되었죠. 그리고 인종은 바로 이자겸의 둘째 딸이 낳은 외손자였어요. 이자겸은 임금님의 외할아버지가 되어 더 높은 벼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잘 보여야 할 것이야. 좋은 거 있으면 가지고 오고. 이자겸이 나쁜 욕심을 부려도 어린 임금은 감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자겸의 욕심은 차츰 더 커져만 갔어요. 폐하, 왕비로 삼기에 마땅한 교수가 있사옵니다. 아, 그래요? 이자겸이 잠시 머뭇거리자 인종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임금이긴 하지만 어찌 할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소신에게 폐하의 배필이 될 만한 참한 딸이 둘 있지요. 그러자 인종은 할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자겸은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의 비가 되게 했죠. 임금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 된 이자겸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좋아, 이제 모든 것은 내 손안에 있다. 이자겸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 말이 참 괜찮아 보이는구나. 지금 당장 우리 집 마구간으로 끌고 가지 않고 뭐 하는 게냐? 오, 이렇게 잘 여문 곡식은 내게 바쳐야지. 안 그러느냐? 백성들은 그렇게 바로 눈앞에서 자기 물건을 빼앗겨야 했어요. 그러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자겸의 창고에서는 곡식과 고기가 썩어 나갔지만 백성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이런 횡포가 계속되었지만 인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자겸의 욕심이 하늘을 찔러 마침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래, 내가 임금이 되어야겠어. 이자겸은 임금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이 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인종은 이자겸의 행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자겸을 잡아들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반대로 오히려 임금이 이자겸에게 잡히고 말았죠. 폐하,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이자겸은 인종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독사를 하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네 이놈,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이자겸과 한편이었던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인종을 구하러 왔습니다. 내 더는
너의 잘못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준경은 이자겸 앞에 우뚝 섰어요. 하지만 네 놈도 나와 같은 편이 아니었더냐? 이자겸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죠. 잠시 나의 눈이 멀어 너와 뜻을 같이 했으나 이제는 아니다. 앞으로는 떳떳하게 살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척준경은 인종을 구하고 인종은 이자겸을 전라남도 영광으로 기양을 보냈습니다. 이런 내 꼴이 이게 뭐람? 이자겸은 실망에 빠져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상위에 먹음직스러운 조기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법성포 앞바다에서 잡힌 통통하게 살찐 조기였습니다. 그래, 한 입만 먹어볼까? 그러자 입안에 침이 돌며 입맛이 다져졌죠. 이런 맛이라니. 이자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어치웠어요. 하마터면 내가 조기 맛도 모르고 죽을 뻔했구나. 인생의 참맛은 이 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꽤난 욕심을 부렸어. 이자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독살까지 하려고 했던 인종의 얼굴이 떠올랐죠. 배야, 저 같은 욕심꾸러기가 먹기에는 아까운 맛입니다. 이자겸은 그 자리에서 임금이 계신 계경을 향해 절을 올렸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법성포 앞바다로 나갔죠. 임금님께 조기를 바치고 싶소. 이자겸은 법성포에서 만난 한 어부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이고, 어찌 임금님께 이런 흔한 조기를 올린답니까? 어부는 말끝을 흐렸죠. 법성포에서는 아주 많이 잡히는 흔한 생선이었으니까요. 아니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훌륭한 조기요. 이자겸이 입맛을 다시며 다시 말했어요. 어부는 이자겸의 뜻에 따라 가장 좋은 조기를 골랐습니다. 그 조기를 소금에 절여 법성포의 바닷바람으로 잘 말렸어요. 이자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죠. 조기가 어느 정도 말라갈 무렵 이자겸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조기를 받아주실까? 혹시 지난날에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바치는 뇌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안 될 말이야. 이자겸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임금님께 조기를 바치려는 게 아니야. 백성된 도리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님께 조기의 참맛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뿐이야. 이자겸은 잘 마른 조기 20마리를 한 줄에 10마리씩 지프로 길게 두 줄로 엮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한담? 잠시 후 이자겸은 붓을 들어 커다랗게 두 글자를 썼습니다. 굴비. 한자로는 이런 뜻이었어요. 굽힐 굴, 아닐 비. 비겁하게 굽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임금님께 잘 보이려고 바치는 뇌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비굴을 뒤집어 굴비가 된 거였습니다. 말린 조기 맛을 본 임금은 그 맛에 감탄을 하였어요. 살이 탄탄하고 고소한 것이 참으로 별미로구나. 해마다 진상토록 가라. 그리하여 이자겸은 잘 말린 굴비를 임금님께 보낼 때마다 굴비라 글자를 써서 보냈답니다. 그래서인지
임금은 굴비를 맛있게 먹으면서도 이자겸을 귀양에서 풀어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자겸은 임금을 원망하지 않고 영광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마쳤답니다. 내 하마터면 영광 초기의 맛도 모르고 살 뻔했구나.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으리요. 배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 뒤로 소금에 절여 법성포 바닷바람으로 잘 말린 조기를 굴비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가난한 선비와 구렁이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장가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선비는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항상 남을 생각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착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바른들 어떡하겠어요. 당장 오늘 먹으면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살림이었으니까요. 얘야, 이러다가는 우리 식구들 모두 길거리로 나가게 생겼다. 쌀독은 텅텅 비었는데 이제 다 늦을 거리도 없고. 줄임배를 움켜쥐고 책 읽는 신용을 하는 선비 곁에서 나이든 어머니가 조심조심 입을 열었습니다. 그 옆에는 동생들이 배고픈 표정으로 선비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선비 아래로 올망졸망한 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죠. 선비는 어서 과거의 급제에 식구들을 배불리 먹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머니는 꿰매고 있던 버선을 옆으로 치우며 한숨을 내쉬었죠. 그동안 삭바느질로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왔는데 요 몇 달은 그 일거리마저 떨어져 버렸거든요. 어머니, 전들 뭔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선비는 멋쩍은 표정으로 어머니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그러지 말고 너하고 같은 서당에서 공부했다는 친구를 찾아가 보면 어떻겠냐.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한다는데. 하긴 며칠 전에 편지가 오긴 했습니다. 한번 찾아오라며. 선비도 친구를 떠올리며 그래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선비는 집을 나섰습니다. 한양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 볼 셈이었습니다. 굶주림으로 여인 동생들 얼굴이 떠올라 선비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하루 종일 걸어 지친 선비는 어둑어둑해져서 어디서 하루 묵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깊은 산속이라 사람 사는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벌써 캄캄해지다니. 선비는 바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아주 멀리서 작은 불빛이 하나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헐지, 저기 불빛이 있는 걸 보니 사람 사는 집인가 보군. 저 집에 가서 하룻밤만 묵어야겠다. 선비는 더 부지런히 발을 놀려 불빛을 찾아갔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선비가 대문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한참 뒤에 문이 열리더니 웬 여인이 한 명 나왔죠.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날이 저물어 더 갈 수가 없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선비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부탁을 했어요. 여인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죠. 여자 혼자 사는 집이라 외간 남자를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선비는 이 집이 아니면 캄캄한 밤길을 헤매야 할 것 같아 다시 사정사정했어요. 그저 몸만 놓으면 되니 아무 곳에서나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여인은 선비가 딱해 보였는지 문을 열어주었어요. 정 그러시다면 누추한 곳이지만 들어오시지요. 선비는 고개를 숙여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여인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녁상이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죠. 선비는 정신없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숭늉까지 다 마시고 나니까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여인은 상을 내가고 이부자리를 펴주고는 건넌방으로 물러갔죠. 선비는 눕자마자 코를 골며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다음 날 선비가 잠에서 깨어난 것은 해가 하늘 가운데 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이건 너무 늦었군. 어서 길을 떠나야 할 텐데. 선비는 후다닥 일어나 이부자리를 개고 짐을 챙겼어요. 막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여인이 들어와 선비에게 말을 했죠. 꼭 급히 가야 할 일이 아니라면 오늘 하루만 더 묵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헛간 문짝이 떨어졌는데 제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서요. 여인의 말에 선비는 하룻밤 신세진 것을 갚는다는 생각에 하루를 더 그 집에서 묵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는 거름을 뿌려야 한다고, 그 다음에는 밭을 갈아야 된다고 하면서 여인은 선비를 붙들었고, 그래서 선비는 열흘이 넘도록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비는 여인과 정이 듬뿍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함께 살게 되었죠. 하지만 선비의 마음속엔 언제나 집에 두고 온 어머니와 동생들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줄임배를 움켜쥐고 울고 있겠지. 동생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선비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서방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여인이 선비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죠. 당신도 아시다시피 내게는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님과 동생들이 있어. 내가 떠날 때 며칠을 굶고 있었는데 이젠 굶주려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오. 선비의 말을 듣고 여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미 며칠 전에 쌀과 돈을 보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여인이 알아서 식구들을 보살펴 주었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선비는 마음속으로 여인이 너무도 고마웠어요. 그렇게 선비는 여인의 집에서 몇 달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집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한숨을 내쉬곤 했죠.
그런 선비의 모습을 보고 여인이 말했어요. 서방님, 그렇게 한숨만 쉬지 말고 내일은 고향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여인은 선비에게 푸짐한 음식을 싸주고 돈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 선비는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했고 하루 종일 걸어 고향으로 돌아온 선비는 자기 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아니 우리 집은 어디 가고 웬 기아집이라. 선비의 집은 원래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이 있던 자리에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리둥절해 하던 선비는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제 오느냐. 형님, 그동안 별일 없으셨지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선비를 보더니 맨발로 달려나와서 반겼어요. 어머니,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되었습니까? 선비는 어머니와 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 한양에 산다는 네 친구가 금은보하며 온갖 재물을 보내주어 이렇게 큰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단다. 얼마나 고마운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선비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양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돈을 보내줄 까닭이 없었으니까요. 아마도 그 여인이 보내준 것인가 보구나. 선비는 여인의 마음 씀씀이가 너무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죠. 어머니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으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혼인은 일륜지대사라는데 이 같은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비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입을 열었어요. 굶어 죽게 생긴 우리가 이렇게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것도 다 그 사람 덕분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우리가 고맙구나. 이왕 이렇게 된 거 언제 나를 잡아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너라. 정식으로 혼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말을 들은 선비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동생들은 그동안 배불리 먹어서인지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얼굴이었어요. 이제는 삭바느질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만 하며 행복해했죠. 선비는 그런 가족을 보자 마음이 더없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하루는 아침을 먹고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어머니가 선비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네가 집에 돌아온 지 꽤 지났구나. 네가 없는 동안 그 사람은 얼마나 너를 기다리고 있겠느냐. 이렇게 있지 말고 내일이라도 당장 그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일이야. 어머니의 말을 들은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어머니. 그럼 내일 당장 길을 떠나겠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집을 나섰어요. 산속에 여인을 찾아가는 길이었죠. 그래, 어서 가서 그 사람을 데려다 정식으로 혼인을 해야겠어.
선비는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워낙 먼 길이라 여인의 집 가까이 왔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어요. 하지만 마침 보름날이라 달빛이 환하게 비쳐 길을 잃지는 않았죠. 그런데 여인의 집 가까이에 있는 커다란 오동나무 곁을 지날 때였습니다. 나무 밑에 머리가 허옇고 수염도 하얀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 노인은 선비를 보고 말을 걸었죠. 자네 지금 어디 가나? 한밤중에 웬 노인이 불쑥 말을 거니 이상했지만 선비는 공손히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 산 넘어 외딴 집에 갑니다. 가지 말게. 난데없는 말에 선비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저는 꼭 가야 합니다. 이 사람 가지 말래도 그 여자는 구렁이야 구렁이. 그 여자가 자네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닐세. 자네 식구들을 잡아먹으려고 도와주는 척하는 거야. 오늘 저녁에 자네부터 잡아먹고 자기네 집에 가서 어머니와 동생들도 잡아먹을 거야. 한 집안 사람을 모두 잡아먹으면 그 여자는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거든. 네, 그럴 리가요. 그토록 착한 사람이 구렁이일 리가 없습니다. 노인의 말에 선비는 놀라서 대꾸했어요. 이 사람아, 내 말을 못 믿겠나? 그럼 그 집에 도착해서 담을 넘어가게. 그 여자 방에 몰래 다가가서 문틈으로 들여다보면 내 말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끼야. 노인의 말에 깜짝 놀란 선비가 물었죠. 어르신, 그럼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지. 방을 엿본 후에 다시 담을 넘어와서 대문으로 들어가게. 아마 그 여자가 한상 똑부러지게 차려줄 거야. 밥상을 받으면 젓숟가락을 떠서 그 여자에게 뿌리게. 그러면 구렁이는 죽어버릴 테니까. 선비는 노인과 헤어져 여인의 집에 도착했어요. 선비가 막 대문 앞에서 여인을 부르려다가 노인의 말이 생각나 담을 넘었죠. 집안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선비는 살금살금 문틈으로 다가가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방 한가운데에 촛불이 일렁이고 있는데 통나무보다 더 굵고 커다란 구렁이가 혀를 날름날름 거리며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노인의 말이 맞구나. 저 여인이 구렁이였다니. 선비는 놀라 한동안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 다시 노인의 말이 생각났죠. 그래서 노인의 말대로 담을 넘어와 대문에서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아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지요. 여인은 버선발로 달려나와 선비를 맞았어요. 시장하시지요. 얼른 저녁상을 부어 올리겠습니다. 얼마 후 여인은 저녁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상위에는 온갖 반찬이 가득했죠.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종일 오시느라 몹시 힘드셨지요. 여인은 선비 곁에 붙어 앉아 숟가락을 들어주기도 하고 좋은 반찬을 선비 앞으로 옮겨놓기도 했어요.
선비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푹 퍼습니다. 그러고는 여인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여인은 선비의 숟가락에 눈길을 주고 있었죠. 잠시 망설이던 선비는 눈을 질끈 감고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입안 가득 밥을 넣고 씹기 시작했어요. 여인은 그런 선비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비가 밥을 다 먹고 상을 물리자 여인이 선비 곁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서방님, 왜 제게 밥을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여인의 말에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오시다가 노인 한 분을 만났지요. 선비는 다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까지 알고 있었구려. 여인은 선비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어요. 네, 그 노인 말대로 저는 구렁이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진해이지요. 둘 중에서 인간의 믿음을 먼저 얻는 쪽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답니다. 제가 먼저 서방님의 믿음을 얻을 것 같으니 그 노인이 저를 죽이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서방님께서는 그 노인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나도 노인의 말을 듣고 당신에게 밥을 뿌릴까도 생각했소. 하지만 당신이 우리 식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소. 당신이 우리를 잡아먹고 하늘로 올라가면 당신에게 참 좋은 일이 아니겠소. 또 우리 식구들은 당신 덕분에 편안하게 먹고 살았으니 은혜를 갚는 일도 될 것이고, 그래서 밥을 뿌리지 않은 것이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일어나더니 선비에게 큰 절을 했어요. 서방님 고맙습니다. 저는 서방님 덕분에 이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서방님과 서방님 가족을 늘 보살펴드리겠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겁니다. 여인이 말을 마치자 갑자기 휙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방 안 가득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여인은 구렁이가 되었다가 다시 용으로 변했죠. 용이 된 여인은 고맙다는 듯 몇 번이나 선비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선비가 주위를 둘러보니 여인이 살던 집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집이 있던 곳에는 커다란 바위만이 남아 있었죠. 바위 아래에는 여인이 선비에게 남겨준 온갖 금은 보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비는 여인이 올라간 하늘을 향해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고는 금은 보화를 싸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구렁이 여인이 준 돈으로 잘 살게 된 선비는 살림 걱정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벼슬도 높이 올라가 남부러울 것이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선비는 해마다 구렁이가 하늘로 올라간 날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도림 스님은 시주를 청하러 갔다가 까닭없이 뺨을 맞게 되었죠. 억울한 마음에 관가를 찾았지만 그곳에서도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또는 황부자와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사람의 뺨 한 대 값을 고작
엽전 한 입으로 정해버렸으니까요. 힘없는 사람이 당한 고통은 가볍게 여기고 힘 있는 사람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 것이었죠. 하지만 도림스님은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힘으로 맞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사또가 스스로 내린 판결을 그대로 되돌려 줘서 그 법이 얼마나 그릇되고 우스운 것인지 직접 깨닫게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멀리서 바라볼 때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똑같은 일이 나에게 닥치면 그제야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억울한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사또 역시 자신이 직접 뺨을 맞고 나서야 엽전 한 입으로는 사람의 모욕과 아픔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법과 원칙이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엄격하고 부유한 사람에게 너그러운 법, 힘없는 사람에게만 무거운 벌은 진정한 법이라고 할 수 없겠죠. 공정함이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깝든 멀든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지키는 마음일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야기에서 도림스님은 황부자와 사또를 망신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두 사람의 삶을 바꾸었죠. 진정한 지혜란 누군가를 이기는 재주가 아니라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고 누군가의 불공평한 말과 행동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곧바로 분노를 쏟아내기보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지혜롭게 이치를 밝힐 수 있다면 어떨까요? 거친 말 한마디보다 차분한 진실 한마디가 더 오래 마음에 남을 때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신나는 동화 여행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재미있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평안하세요.